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명복을 빈 데 이어서 북한을 향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했던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현장 분위기와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갖는 의미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후보 연속 인터뷰,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출마의 변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기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부터 여쭤보시나요? 네. 예, 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의 북한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문제는 불안합니다. 정말 한반도가 이런 안보에 있어서 점점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더 힘자랑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강대강 대치 국면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한반도 위기관리 TF를 열고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소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남북 간의 한 라인 구축해라 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필요할 때는 뭐 강력한 조치를 단호한 조치를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투트랙으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특히 외보 안보에 대한 것들은 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네. 김기영 부대변인 어떤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 오늘은 이제 74주년 6.25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실, 이 상황에서 여기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뭐 대화와 서로 소통의 채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74년 전,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한을 침략 침공했을 때, 전쟁을 도발했을 때 북한이 볼 때는 미국이 그 당시에 보면 에치슨 라인을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포함시키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랑 잘 지내야 되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해야 되느냐. 그럼 74년 전에 미국이나 유엔에 많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을 때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왜 돕느냐.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비살상 무기 말고 그 인도적 차원의 무기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금의 상황이 있을 때 다 기본값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든든한 동맹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한미 동맹이란 말이 그냥 수사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침공됐을 때 돕는다는 거거든요. 혈맹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또한 러시아의 그런 관계까지 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편이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준군사 동맹까지 저는 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선의에 기대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협상력과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께 하나 더 네. 여쭤볼게요. 그런데 북한의 오물풍선이 또 날아왔습니다. 네. 시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가동 등 이제 군 대응 방안을 군인 갖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물풍선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방송 재개에 대해서 우리가 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 관련해서 몇 개를 작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지만 북한의 어떤 대응이 우리의 원칙적인 대응에 따라서 조금 그게 약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알아서 우리가 김여정 하명법처럼 우리가 이거 금지법을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칙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땐 비례적으로 아니면 더 강력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끔 했다는 데 있어서 저는 고무적이고 다만 이 대북 방송이라는 게 또 그쪽이 볼 땐 너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부터 10까지 100레벨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상황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저는 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영 의원님 짧게. 뭐 오물풍선 이번에 또 날라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자극하는 게 대북 전단 살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서로 불필요한 자극하지 말자.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 사실 뭐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에 있는 지역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히 이 오물이 어떤 감염균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빠르게 이번에 그래도 항공안전법이랑 사기 자금 운용법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좀 제재할 건 제재하고 불필요한 자극이나 강대강 대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쪽도 필요하고 그래야 저쪽도 반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러 밀착과 북한의 핵 고도화를 거론하면서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론 또는 잠재 역량 확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 의원님?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방 먹이고 한 방 또 주고 이런 방식으로 남북관계 간다 그러면 정말 그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우리의 안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남북한 모두가 손실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핵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의 전당대회 차원에서의 그런 여러 후보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외교 안보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지금 미국도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핵 우산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국력과 그런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꼭 핵 대 핵으로 가지 않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핵 보유론, 핵 무장론. 네. 김기웅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지난해 이제 7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핵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미국과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NCG 그룹인데 이번에 실무적인 걸 3차 회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핵 자산을 상시적으로 뭔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관계 맺음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단계에서는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북한의 어떤 핵 고도화나 위협이 점진적으로 증강되면 우리가 뭔가 대응하는 수준 또한 좀 다른 상황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 핵이라는 게 기존에 전술핵이 배치가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수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술 핵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 그런 부분 또 나아가서 NPT에 위배되지 않은 선상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그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저는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그럼 현실에 맞게끔 대응해야 된다. 1003번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물풍선 북러 밀착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우리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고요. 경기도 화성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화재 현장 방문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참사. 우리 신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신원 지금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해외에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애가 탈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화성시는 특별 재난 진역으로 선포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이번에 하여튼에 리튬 전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앞으로는 에너지의 그런 소스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다행히 이번에는 1차 전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한 매뉴얼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족했다라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리튬 전지 생산 공장에서는 생산을 하면은 안에 빠르게 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곳에 쌓아두지 않아야 되고 네. 여러 방식으로의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지식이 부족했던 거고 특히나 리튬이 수분이나 산소 만나게 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수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노동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만큼 이런 부분은 제도화하고 정치권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원인 규명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관련된 안전 교육이나 매뉴얼 천천히 만들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강력한 처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고가 이게 자주 터지는데 터질 때마다 보면 그 구멍이 많아요. 네. 김기웅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의 화재라고 볼 수 네네. 있죠. 저도 요번에 1차 리튬 전지에서 이렇게 크게 화재가 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적으로 보면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끄기가 되게 어려워서 뭐 어항처럼 큰 어항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진화시키는 그런 거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접했던 경험했던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계속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형태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조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방서에 갖춰야 될 부분 것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소화를 할 때 진압을 할 때 이거를 어떤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소방 대응이 적절하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리튬 전지가 그렇게 네. 과하게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불이 커진 건 아니 불은 커졌지만 그 당시에 그 소방관이 그거를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보다는 물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물을 사용했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매뉴얼대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원인과 필요한 대책 등은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접은 데 이어서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려던 방침을 일단 연기한 가운데 카톨릭 의대와 성균관 의대가 오늘 온라인 총회를 열고 휴진 돌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네. 의료계 전반적으로 휴진 동력은 일부 잃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현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미 젊은 의사들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네.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수분들이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휴진을 하긴 했는데 그 휴진의 결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단체의 비판을 얻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의 투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수 비대위의 판단이 있었고 한번 접었으니 사실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업으로는 국민들과 같이 이런 의료 대란의 문제점을 제대로 소통하거나 설득하기 어렵겠다라는 교수들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섣부른 투쟁은 오히려 안 한만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입니다. 이들이 들어오고 현장이 복귀돼야 내년에 몇 명을 뽑든 간에 유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필수 의료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정부는 원칙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과 환자들한테만 계속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는 정부가 젊은 의사들과 직접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사협회 아니면 다른 선배 의사들보다는 정부가 사실은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마무리까지 하고 수습하고 이거는 끝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소통해라. 그렇다면 젊은 의사들도 그리고 의대생들도 본인들도 이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정말 끝까지 7대 요구안에 대해서 관철할 것인지 아니면 소통을 하면서도 하나씩 대안을 만들면서 해결점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임계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필수 의료는 수십 년간 붕괴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정부도 한 발 물러나야 된다. 여전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니까 투쟁 방식보다는 테이블에 앉으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의사들 기성세대 의사들이 테이블에 앉아도 지금 전공이라든지 의대생들이라든지 하고 또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그들과 대화를 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 그들을 좀 복귀시키기 위한 카드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여전히 예. 젊은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태세 전환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1,509명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것인지 본인들도 고민하고 나름 내부에서의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끝까지 안 들어갈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도 있고요. 또 형사처벌을 너무 의료수상에서 많이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고요. 또 수련환경도 개선해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지금 의료 개혁의 아젠다들을 어디부터 가져갈 것인지 이제는 그냥 제3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야 된다. 그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직접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훈 부대변인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려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강력한 리더십을 노조 쪽에서 상대 쪽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파트너가 됐을 때 상대 쪽이 되게 강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그쪽의 어떤 그룹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게 소통이 대화가 됩니다. 뭔가 협상을 했을 때 이쪽이 가서 만약에 노조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협상을 했다. 사측과 정부와 그랬을 때 이쪽이 다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리더십이 없으면 비대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워낙 이제 좀 개별화되고 젊고 좀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뭔가 협상을 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누군가 했을 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표현이 그럴지 적당한지 모르지만 MZ 세대라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삶과 그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정부가 또 책임성 있게 그걸 해야 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긴 가운데 여당은 특검법 청문회를 진행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 조치를 했다면서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 구성돼갖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법사위 오늘 뭐 열고 뭐 또 이렇게 실갱이 하긴 했는데 네. 이제는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진흙탕처럼 보이거든요. 이 윤리 제소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언사를 모욕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이것도 시비를 위한 시비인 것 같고 다만 이번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적어도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도 우리 국회에 그 위엄이 있잖아요. 품위를 유지하면서 증인 청문회를 했으면 훨씬 더 거기서 드러나는 답변의 팩트들이 더 많이 조명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의 약간의 뭐 10분 나가고 다리 들고 있어라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더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좀 희화된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질문은 김기영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이제 심의를 합니다. 야권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인 만큼 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MBC, KBS 사장의 선임과 해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법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법이 문제라고 한다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에 네. 사장과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법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힘으로 좀 내보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방송법 개정안을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이른바 개혁적인 사장이 와야 된다는 이유로 안 했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때는 기존에 있던 방송법이 유리한데 지금 볼 땐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요번에 어떻게 바꾸자고 하냐면 정권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법을 가지고는 원하는 인사를 못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수를 늘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시민단체하고 언론 쪽에 있는 그 협회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시민단체 목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야당의 목소리를 내느냐 했을 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분들이 냈던 성명과 그분들이 했던 메시지는 거 봤을 때 다 야당 쪽의 의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균형감 있는 방송이 그 관련법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신현영 의원님. 네, 이 방송 3법 과방위에서 통과돼갖고 이제 법사위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여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고 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건데 정말 우리 방송 개혁도 해야 되는 분명히 일정 부분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여당도 의견을 내고 같이 소통해서 같이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뭐 어느 정권 때 통과해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핑퐁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정권에 상관없이 방송이 중립적으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그런 방통위와 방심위의 모습으로는 그리고 지금 여러 방송국의 그런 사장 임명권 뭐 이사회 구성 이런 부분으로는 항상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좌로 우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방송 3법 법사위도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제3자 추천 해병 특검법을 두고 당권 주자 나머지 3인의 비판이 거셉니다. 야권의 정쟁용 수사에 말려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할 거냐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다 했습니다. 자, 김기영 부대변인 이런 그 상황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법은 저는 반대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특검은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 특검은 뭐냐?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에 공을 던진 겁니다. 실제로 공을 던졌는데 야당이 약간 지금 여러 가지 명확하게 입장은 내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선명성 있게 부각이 되는 면이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게 전략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전략상 저는 뭐 이걸 통해서 선명성은 부각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요번에 선언을 할 때 두 가지가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의 입장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입장이라고 해서 두 가지 입장을 밝혔고 무엇보다도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댔는데 저는 근데 야당이 받을 가능성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뭐냐. 저는 야당이 요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건 그만큼 선수가 심판까지 고르는 특검법의 맹점에 대해서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본다면 저는 공수처 수사를 보고 여론은 미진하다면 여야가 공의해서 서로 독소정을 빼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내봅니다. 신현영 의원님, 한동훈 전 위원장 제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7월 19일 되면은 1년 되거든요. 통신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 전에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동훈 이제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 그리고 법안 발의한다. 이미 타임은 늦기 때문에 그때 특검에도 이제는 물타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중립성에 대한 그런 챌린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통과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1분 좀 넘게 남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회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이제 진화에 나선 바 있는데 영남 유림단체가 어느 예법에 아버지를 운운하는 아부의 극치스러움이 있느냐며 항의하고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네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답은 짧게. 이 이슈는 빨리 네. 끝나야 됩니다. 빨리 끝나야 돼요. 절대 이재명 대표의 충성도 경쟁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의 본인 정치하시는 거는 저는 지양돼야 된다. 민주당에도 건전해 보이지 않는다. 당에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예. 우리 김기용 부대변인 짧게 요거는 대답해 주세요. 저는 한편의 코미디를 그때 봤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 한 번 보여줬다.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두 편의 코미디를 봤다. 그러니까 오만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겼다는 게 잘해서 이긴 게 아님을 민주당은 알아야 되고요. 국무인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5분 이상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도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혼잡한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총 22km 막히는데 북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가장 답답하고요. 더 가서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에서 증평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진리의 분기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보훈, 모두의 보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혜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6.25 전쟁 74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청년들이 이제 제복을 입은 백발의 참전 유공자가 돼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장관님도 오늘 기념 행사장에서 이 모습 보면서 여러 감정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기념식 참석 소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청년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이제 백발이 성성한 6.25 참전 유공자 분들로 오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다시 뵙는 것 같이 정말 반가웠고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기념식 전후에서 대통령 네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유엔 참전국 외교 사절님들과 학생들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 공연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6.25 참전 유공자 7분의 인터뷰 영상도 있었는데요. 네네. 6.25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분들은 다시 기꺼이 전장으로 항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참전 영웅들의 나라 사랑은 정말 끝이 없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웅의 제복을 입으신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연령이 90세가 넘으신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롭고 부족함 없이 예우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더욱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온 날이었습니다. 지금 아버님 기억난다 말씀하셨는데 강 장관님 부친도 6.25 전쟁에 참전해서 무공훈장 받으셨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평소 맞습니다. 네네 평소 부친으로부터 6.25 전쟁 기억에 관해서 전해드리신 거 있으면 짧게 네. 소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 전까지 이 6.25 전쟁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쭉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1951년에 3월 입대하셨고 공병대로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2년 동안 참전하시다가 이제 정전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참전한 곳은 이 강원도 지역이었는데 화천 전투 지역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강원도와 동해안 도로 포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으셔가지고 6.25 전쟁 공적 인정받아서 화랑무공 훈장을 받으셨는데 전 사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6.25 행사에 많은 노래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부르셨댔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언니 동생들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생각도 오늘 많이 났습니다. 네. 올해 74주년 6.25 전쟁 기념식은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 위에. 제가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네. 주제로 열렸는데 6.25 전쟁 기념하는 정부 행사를 지역에서 여는 거 이번이 처음이고 그것도 또 첫 순서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대구는 6.25 전쟁 당시에 임시 수도였답니다. 네네. 약 1년 1950년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요. 다부동 전투와 영천, 포항 전투 등 6.25 전쟁 최대 격전이 벌어졌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불리했던 전황을 극복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던 초기 6.25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대구에서의 기념식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격전지였으나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지방의 6.25 전쟁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알린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령이 높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지방에 거주하시는 이 유공자분들을 서울에 모실 때 오시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정부 기념식 및 위로연을 개최해서 정부가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제 문구가 네.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기념 공연 합창곡인 군가 너와 나의 가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네. 예,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영웅님들의 결의와 이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참전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6.25 참전 용사는 약 3만 8천여 명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전쟁 후유증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유공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지금 현재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참전 유공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하면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참전 명예수당 인상은 정말 시급합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는 참전 유공자분들께 월 42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더욱더 예우를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편 또 수당과 별개로 저소득 보훈 대상자의 생계 재원을 위해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요 고령 등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예,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두터운 생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25 전쟁 74주년 그리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강정의 장관님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취임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젠가요? 매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수많은 보훈 현장을 발로 뛰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나서주시는 수많은 국민분들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 만났고 감동이었습니다. 네. 저는 생각할 적에 이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단체, 개개인, 국민 모두가 보훈에 참여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 6.25 행사날, 현충일 날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훈을 접하고 실천하는 보훈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 철학을 반영해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이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함께 해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5월 21일에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1주년이었는데 네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현충원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유공자부터 국민들 모두 모여서 평소에 어떻게 보훈을 생각하는지 에피소드, 미담 나누다 보니까 2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소통하면서 국가 유공자, 제복 근무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 미담 사례의 주인공, 유엔 참전용사 후손 등 120명이 모여가지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특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속의 보훈, 모두의 보훈 강조하시면서 그 행사도 또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장관님, 네. 스타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보훈의 역사가 반영된 메뉴를 개발해서 선보이기도 했다는데
보온을 소재로 한 음식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에서 본 의미했는데 우리나라 음식뿐만 아니라 유엔 참전국 대표 음식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또 콜롬비아 대사관에서는 관저 셰프님이 나오셔서 아레파, 뭐 살피콘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그 6.25 전쟁과 관련된 음식들인 보릿고개 버티게 해줬던 꿀꿀이죽, 전쟁터의 생명줄 역할 해준 주먹밥, 납작만두, 떡볶이,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음식으로 안중근 의사님 하얼빈에서 드셨던 꿔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제복근무자분들을 응원하는 또한 다른 먹거리도 제공이 되었는데요. 네네. 더욱더 정말 이 의미를 새롭게 해줬던 그런 음식이었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립, 호국, 민주. 사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숙연해지는 주제인데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 선보였다고 하니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국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특히 정말 젊은 좋았습니다. 세대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네.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요. 25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 1만 건 이상의 그 게시물을 올려줬어요. 네. 행사 취지가 너무 좋았고 공연과 먹거리도 수준이 높았다는 그런 걸 했고 만족도 조사 저희가 했는데 96%의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그러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인상 깊은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페스티벌도 없었다 하는 네. 행사 취지가 너무 좋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경험하고 나니까 보훈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반응이 저희가 아주 기쁘게 들었습니다. 네네. 김주원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태극기만 봐도 가슴 찡한 74주년입니다. 대대로 나라 사랑하는 후손이 돼야겠어요. 대한민국 국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네. 네네. 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 이제 이달부터 본격 시작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국가보훈부가 KBS와 어제 생활 속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께 진행해 나가시기로 하셨는지요? 네, 어제 서울현충원에서 K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네. 국민이 국가 유공자와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죠. 네. 모두의 보훈 기금법 저희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기금 모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또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네네. 10주기 기념 사업에 대한 대국민 소통 활동,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기업 사업, 제복근무자 예우, 히어로즈 패밀리 정책 확대, 또 오늘 같은 6.25 행사 정부 기념식 중계하는 거, 이 국가보훈부의 역점 사업을 위해서 양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이나 영국 보면은요, 네. BBC 등 각국 공영방송이 보훈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연하게 동참합니다. 네.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이번에 KBS와 함께 했는데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 정체성으로 존중되는 선진적인 보훈 문화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8일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방부 소관이었던 국립서울현충원이 보훈부로 이관됐습니다. 오는 7월 24일 공식적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준비 착착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지난해 말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안정적으로 서울현충원 이관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의전, 시설, 조직, 정보 시스템 등 전체적으로 모두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현충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양 기관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현충원이 국방부 소속일 땐 의전을 군 의장대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면 이른바 각 잡힌 의장대 그 모습을 못 보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점은 국방부와 어떻게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럼요. 네, 지난해 12월 15일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서 제반 사항을 협력하기로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사항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의장대와 군악대가 지속적으로 각종 기념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관 이후에도 의장대와 군악대가 의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로 이관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여전히 국민과 국가의 의전을 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보장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요 대목에서 장관님의 약간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약간 긴장하시면 됩니다. 장관님이 부군과 데이트를 자주 한 장소가 제가 최근에 알아냈어요. 서울 현충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데이트를 자주 할 만큼 현충원이 매력적인 공간이었던 것 텐데 현충원의 매력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결혼 전 연애를 하는데 연애 시절에 제 남편이 저를 서울 현충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와 함께 친척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때가 정말로 사계절 모두가 아름답죠. 네. 그러나 이제 그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실록. 이때는 정말 서울 현충원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여름도 좋고 가을 겨울에도 다 좋은데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만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인의 어디 담긴 곳입니다. 그래서 독립과 호국 역사, 이 70년간의 보훈 문화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정말 결혼 전부터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국가보훈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제가 할 수 있으니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관님은 그래서 앞으로 서울 현충원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국민이 365일 즐겨 찾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언제쯤 국민에게 달라진 현충원 선보이게 되나요? 이게 정말 좋은 그런 서울 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해 하는데 네. 이게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고 또 굉장한 많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 현충원 앞에 보면은 도로도 복잡하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주변 인프라 개선도 획기적으로 좀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들이 찾아오는 문화 공간이고 교육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많은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청조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서 선진국도 사례를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을 365일 국민이 즐겨 찾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는 거에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네. 그에 버금가는 그런 곳으로 현충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아주 섬세하게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거쳐서 네. 신중한 시행을 거쳐서 기간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내실 있는 그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여성 장관 특유의 섬세함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2867님이 저도 현충원에 자주 갑니다. 저는 가을이 아주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지 1년이 간 넘었습니다. 국립현충원 이관 등 성과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성과 어떤 것인지 이거는 짧게 좀 요약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1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네. 이것이 기념식이 있었고요. 6.25 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께 제복 지급을 했습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참전국에 대한 그 중요성이 많이 있는데 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참전 기념 조형물 또 루이마랭 건국 훈장 전수했습니다. 이런 보훈 문화 확산과 보훈 외교를 통해서 국가 발전과 통합에 더욱더 노력하는 국가보훈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해서 이 법은 무산됐습니다. 당시 장관님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 밝히신 바 있고요.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발의했는데 장관님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여야 간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법률상 심사 기준이 부재합니다. 행정부에 이름이 되어 있어서 부적절한 인물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되면 국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국가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되고 네. 국가유공자 전체에 대한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입, 특별 전형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나 또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보훈부 승격 1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이제 사실 30초 이내로 남았거든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통해서 국가 유공자 예우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통합시키고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에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남매 중 셋째인 현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심한 멍과 잦은 코피로 병원을 찾았고 급성 골수 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3살 무렵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폐 기능의 60%를 잃었습니다. 낮아진 면역력에 학교에 갈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현규. 아빠 역시 몇 해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현균의 가족. 백혈병 현규와 아픈 남편, 4명의 아이들 돌봄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엄마는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균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 강원 영동 북부에, 내일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수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제주에, 늦은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에 비가 시작될 텐데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에는 50에서 산지 쪽은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도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1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을 거의 유지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는데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1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모레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한 가운데 법사위에선 여당의 반발 속에 이른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조약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등을 중심으로 여권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약속한 확장 억제 강화를 잘 이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목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반년 넘게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에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벌써부터 해병대원 특검법과 당정관계 정립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는 이에 맞춰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척 바쁘실 텐데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는 어젯밤에 경기도 화성 화재 참사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로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 참혹한 현장이었고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분들, 외국인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그러겠지만 그걸 떠나서 집권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당국에서 잘 끝까지 책임 규명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할 거고 그리고 외국 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은 처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다른 사람이 아닌 한동훈이어야 하는 이유 뭡니까? 정치에서 뭐가 져야만 하는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실 거고요. 다만 제 생각은 이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108일 동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실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을 지켜보고 당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 없이 구원투수로 갑자기 불려온 상황이었잖아요. 9회 말 투아웃에서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잘해온 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정말 부족하고 이게 정말 부족했구나라는 점만 더 잘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절실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당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두 6천 여자 출마 선언문을 직접 쓰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3번 사용했던 고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1번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고민, 2번 정치권이 함께할 고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고민,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제가 쓰긴 했습니다. 너무 졸문이어서 좀 읽으면서 좀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층이 대단히 수준이 높고 우리 지지층이 정치인들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고 그리고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지층의 수준만큼만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제가 했고요. 정치권은 전 세계 어디도 서로 싸우지 않는 정치권은 없습니다. 네. 그게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고 그건 역시 정치의 본질과 지금 사회의 본질을 잘못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현실이고 싸워야 할 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과 지향점이 결국은 민생과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건 좋은데 왜 싸우는지에 대한 서로 간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제가 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도전의 당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네. 에너지도 그렇죠. 과연 이게 지금 미래 세대들이 지금 우리 세대 말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이 남아있을 것인가, 먹거리가 남아있을 것인가,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정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완벽한 답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곽을 보고 출발하면서 국민 생각들 경청하고 유연한 생각으로 방향점을 잡고 같이 가보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령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같이 등반하는 셰르파 같은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반자적인 리더십을 정치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히말라야 셰르파의 리더십 말씀하셨고요. 2267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님 응원합니다. 야당과 맞서는 강력한 지도자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고맙습니다. 넘어갈게요. 출마 선언 전후로 제기된 비판 중 하나가 총선 책임론입니다. 총선에 패배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패배 책임을 져야 할 인사가 자숙해야 할 시기에 당권 도전에 나선 건 너무 빠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출마하시는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너무 빨랐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총선에 대한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고 이미 앵커님께서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으니 네네. 제가 부연하지 않고 그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총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당을 사랑합니다. 이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이 당에서 정치를 끝마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위기가 대단히 심대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심판받은 것 같이 행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하기에 바빴고 결국 심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긴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직 정신 덜 차렸다는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거대 야당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을 강하게 민심이 제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너네는 더 혼나봐야 된다. 아직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대한 심판 모드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뭔가의 변곡점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 변곡점을 해내야만 우리 국민의 힘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나중에 오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정치는 안 합니다만 지금 이 위기를 제대로 변곡점으로 변환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게 국민의 힘에게 그리고 우리 보수 정치에게 다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맞는지는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제가 연관되는 질문 해볼게요. 아시죠? 뭐 아니하다, 뭐 지금 아직 그 패배 모드가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사실상 영남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자조적인 비판도 나오고요. 당의 인식은 아직도 아니하다 이런 지적 많이 나옵니다. 당이 선거 승리의 뭐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승리의 관건인 수도권 정서 또 젊은층 정서와는 많이 괴리돼 있다는 것인데 이들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아까 변곡점 말씀도 하셨지만 여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영남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영남 지역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대한민국 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결국 개헌 저지선을 막아주신 것들은 그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는 그분들이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서는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을 이끌어 보니까 중도나 청년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좋은 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 자체가 중도나 청년이나 수도권에서 정치를 영속적으로 생활인으로서 정치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저희는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당이 아닙니까? 네. 그럼 수도권 자체의 베이스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정치를 안 하죠. 그러다가 선거 직전 되면 떴다 방식으로 사람을 모아서 한 달 전에 투입하고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구도입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연찮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에서 많은 표를 의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직도 그러니까 가동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04년 이후에 지역당 사무실 자체가 못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더 큰 제 한계로 다가온다고 저는 총선 때 느꼈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현장 사무실을 낼 수 있게 하는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 스피치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한 겁니다. 네. 그런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 문제 결국은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정신 차리고 와야 된다. 사람은 제도를 바꿈으로써 거기에 견인돼 오는 것이지 그냥 어떤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롱텀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고 제가 그 체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구당 부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민심은 당의 변화와 민생을 더 촘촘히 챙기는 여당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난 총선 패배도 이와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 누가 여당 대표가 되더라도 혁신에 대한 비전, 민생에 대한 희망 제시하지 못하면 아마 국면 반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만한 혁신 또 민생 회복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할 자신이 있으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싸우기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싸우는 것만큼 구경하기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는데 저희가 총선 초반 중반에 굉장히 좋을 때 뭐 서울을 석권한다는 얘기 나오고 서울에서 10몇 프로 이긴다는 얘기 나올 때 저희가 정책 택배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격차 해소란 이름 아래서 수도권의 철도 이 지하 매설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육아휴직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실천할 겁니다. 저희가 총선이 끝났으니까 그만 이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격차 해소와
정책 택배를 통해서 약속드렸던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 그리고 이 생활의 질, 그러니까 철도의 지하화, 그리고 이 육아휴직 관련한 남녀의 어떤 차별 문제, 네. 그리고 실제로서의 커리어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방법이나 혁신의 방법론이 새로운 게 있습니까? 하늘 아래? 없을 겁니다. 세계 21세기의 2024년의 세계 어디에 완전히 새로운 게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치겠죠. 그 답을 정치권은 이미 계속 해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제가 총선 때 드렸던 약속을 다시 꺼내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실천드릴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우운철 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말씀 들으셨나요? 아마 그 통화 때 어떤 말씀 들으셨나요?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같이 이렇게 합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당대표 출마 선언 전에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는데 10초 통화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또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10초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저희랑 이렇게 대화만 시작해도 안녕하세요만 해도 10초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뭐 그렇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관계는 사적인 친소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대통령님의 관계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님을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존중할 것이고 네.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되면 더욱더 더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 출마에 비원해서 당정 관계 수평적이고 실용적으로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당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과정. 저도 이제 정치부 그렇습니까? 기자 오래 하면서 보면 다가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차별화를 꾀하게 됩니다. 지금 현상을 약간 좀 변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당이. 그리고 저쪽 정부를 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견인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자칫 당정 관계가 좀 훼손되고 이게 대통령실과의 관계죠. 소통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래서 당정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면서도 차별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울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세요?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거지 쉬운 거라면 왜 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앵커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관계가 좋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해내겠습니다. 이거 해내라는 것이 총선의 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건강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모두의 손해고 우리 국민의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네.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를 이 방법으로 지키겠습니다. 저는 지키기 위해서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제가 이끌어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당대표 임기가 차기 대선 출마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는 당합백에서 자타공인하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힙니다. 만약에 대선에 나가려면 아주 애매한 시기에 뭐 내년 가을이 되나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보수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네. 정권 재창출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열망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은 정말로 이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은 거기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1위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연기 같은 것이고요. 지금 몇 년 남은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만은 나왔고 만약 1년 뒤쯤에 누구라도 제가 아니라 어떤 후보라도 그 시점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확신하신다면 만약 그 후보가 제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제가 그분 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권할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겠죠. 이 문제는 지금 미리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 개인의 커리어 문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먼 얘기고 그거는 정말 공상과학 같은 소설 같은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그 이후에 그걸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겠죠. 당을 구하고 정부를 구해야 하는 아주 그런 절박한 지금 상황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받고 있는 어떤 지지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뭘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신문 만평을 보니까 한국일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오버헤드 킥으로 공을 차는 그림 옆에 선제적 수비라고 적어놨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진 못했는데요. 예, 여당발 해병대원 특검법 카드 꺼내드신 거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안철수, 김재섭 의원, 심지어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한동훈 특검 법안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도 하셨고요. 반면에 경쟁하는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야권의 정쟁력 수사에 말려든 것이다. 정치 경험이 더 필요하다. 심지어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할 거냐까지 하셨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그분들께 들어보죠. 네. 지금 민주당 특검법, 민주당이 내는 특검법은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하시는 것처럼 네. 선수가 심판을 고르게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제가 이 분야에 오래 있었지만 뭐 이런 것까지 해놓을 정도로 네.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그 특검을 저한테 쥐어준다면 저는 길 가는 사람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 거야의 이 입법 독주로 통과될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되겠죠? 네. 그럼 돌아오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대안 없이 이게 다시 재의호가 됐었을 때 저는 그 후보들께 묻고 싶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180석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미 몇 분이 아무런 대안 없으면 이거 찬성하겠다고 네 분인가가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자신 있게 이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특검법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 대안이 이겁니다. 진짜 진실의 질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국민들께 제시 드리는 겁니다. 대안이 여기 있으니 이건 안 된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이쪽 특검법에 찬성해서 민심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거부권을 관철하는 것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편이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결국 그 의미는 제가 낸 제안이 더 맞다. 그러니 민주당 특검법은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간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낸 제안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프레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는 제가 낸 이 제안 때문에 민주당의 저 편파적이고 문제가 많은 특검법을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법 이 정도 합리적인 대안이거든요. 이거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 정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 최상동 특검법 과정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그걸 불식할 기회를 저희가 실기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런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대안 제시도 없이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고 정말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 생각했다는가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이 정도 대안은 필요하다고 저는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보훈과 안보에 목숨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안이 다른 사안이 아니라 젊은 해병이 의무 복무 중 돌아가신 사안이잖아요.
저희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먼저 앞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과할 정도로 진실 규명을 해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걸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정치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실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죠. 지금까지는 네. 특검을 찬성하느냐, 특검을 반대하느냐 이 프레임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에 낸 특검에 찬성하느냐, 제가 낸 특검에 찬성하느냐 문제입니다. 제가 낸 특검은 대법원장이 아무런 관계없는 대법원장이 심판을 정하는 특검입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법원장 민주당은 인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휘하에 있는 그 재판으로 재판 받고 있으면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페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이제부터 민주당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특검법은 왜 아니 뭐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드만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지금 민심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조작 수사에 대해 특검하자, 검사 판사 탄핵하자, 판사 선출제 도입하자 방안 등을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추진과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완화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는 분들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최종 결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인들도 유죄가 나서 중죄에 대한 처단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서로 간에 토론이 될 문제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겠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유죄를 피할 수 없고 중죄를 피할 수 없고 수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어떻게든 단축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판의 확정을 이 사법부를 겁박해서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알아보실 것이고, 제가 그런 것을 알아보시라는 취지에서 얼마 전에 헌법 84조라는 어떤 화두 같은 것을 국민들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자 연속 인터뷰, 그 첫 순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는 여당의 다른 대표 출마자들 인터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성수대교 4차로와 동작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버겁습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하객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막히고, 더 가서 안현 분기점부터 광명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23km 막힙니다. 대부분의 정체는 경기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안성 일대에서 주춤하고요. 기흥부터 수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달래내에서 한남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진수.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가 오늘 오전 2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섰고,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승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화재 원인과 대책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화성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1차 전지 제조하는 곳인데 화재로 인해서 대규모 유해 물질이 발생했고 주민 피해도 우려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일단은 화재 과정에서 리튬 자체의 독성도 그렇고 이 자체의 반응 이후에 공장 전체가 전소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성 고분자 물질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재난 단계의 첫 단계인 관신 단계로서 네. 주변 누출 물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치수는 낮게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유해 없음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그 근처에서의 낚시는 역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성에 대한 부분은 리튬 자체만 하더라도 반응성도 높지만 이게 피부 독성 그리고 눈을 손상시키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인 통용자로 MSDS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도 이 배터리 자체가 화학 성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끌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알려지는 자료로서는 불화수소 이런 것들, 불상 같은 것은 거의 미량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제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와 지금 혼선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네. 하지만 건물 자체에 유독성 가스가 퍼진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이후에 퍼졌던 것들이 낙진으로 생기게 되면 역시 몸에 피해를 일으키니까 초기에는 창문을 닫아 두셨고 지금 만약에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세탁하시고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네. 공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창문을 닫는다거나 공기 정화에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개인이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해당에서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네. 확산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산업 유해 화학 물질에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인데요. 네. 사업장 재난이 생겼을 때 사업장 외부의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 영향성 평가를 도입한 지도 불과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정량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사례가 그러한데요. 미세먼지가 있음으로써 이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는 규명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연구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이 부분도 역시 더 위험하고 더 피해를 있을 것을 밝혀질 것이니까 조심하는 것처럼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어떤 대처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개인들이 소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신 점 무엇입니까? 네, 저는 특징적으로 네. 가장 아쉬운 부분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떠나서 해당 건물이 2,300제곱미터의 2층 건물이고 1층 같은 경우는 톨루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층은 역시 리튬 전지를 35,000개 이상을 쌓아놨던 건품장이었고요. 그런데 그 리튬 전지를 쌓아놓은 계단과 작업장 사이에 리튬 전지를 쌓아놓고 그 작업장에 수십 명이 최소 50명 이상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튬 전지가 화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계단으로 대피하려면 그 화재를 뚫고 지나갔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해당 장소는 창고로 썼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십 명이 그렇게 위험물을 저장하는 건물의 2층에서 고립된 장소에 작업을 했다는 거는 애초에 공장에서 작업장과 동선을 설계할 때 공정 설계를 할 때 화재가 발생하는 리튬이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례로 전체적인 안타까움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2명, 실종자 1명, 인명피해가 정말 네. 컸습니다. 네. 작업 중이던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리튬 전지 한 개에서 흰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이 불이 네. 보관 중이던 35,000개 배터리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네, 건전지 그렇습니다. 한 개에서 난 불이 이렇게까지 큰 화재로 번지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리튬 전지는 1, 2차 전지에서도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열폭주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배터리가 변형이 생기고 그 정도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내부 단락을 합선을 일으키면 바깥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열폭주 현상은요. 이 이후에 주변 배터리를 가열해서 다시 또 열폭주를 유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멀리서는
폭죽 소리처럼 뻥뻥 터지면서 계속 터져 나갔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지금 오늘 그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이 되면서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은 건데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실종자가 이전에 21분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수습되신 피해자분들이 소사 상태, 엄청나게 큰 고열에 노출된 상태로 있어서 순식간에 배터리의 화재가 마치 그 세균이 번식하듯이 그거를 훨씬 더 앞당기는 단시간 내에 수십 초 내에 퍼졌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그 수십 명에 있었다는 그 안타까움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 상황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불이 나니까 작업자들이 소화기 가져와서 불을 끄려 했지만 리튬으로 인한 금속 화재여서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안 됐습니다. 잘. 공장이 리튬 전지 다루는 곳이니만큼 이제 거기에 따른 소화기도 있고 또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제도적인 미비가 있습니다. 화재를 종류를 구분할 때 알파벳으로 A급, B급, C급, K급 이렇게 국내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방대 선진국에서는 D급 화재라고 이번과 같은 금속성 화재에 대한 소화약재를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K급 소화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방화재, 식용유화재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국내에 도입된 지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식용유를 쓴 게 7년밖에 안 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써왔지만 갑자기 증폭적으로 많이 써서 급식시설, 외식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해서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기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말이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이유는 끄는 약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요. K급 소화기도 도입되기 전에는 40만 원을 주고 샀어야 하는데 지금은 6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역시 금속화재 D급 소화기도 지금 사려면 60만 원을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ABC 소화기, 빨간 소화기는 성능은 A급, B급, C급을 다 끌 수 있지만 가격은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상용화가 우리에게 다가서기 좋은 건데요. 소화기 하나가 20개 소화기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렇게 리튬을 다루는 공장에서조차도 지금 전해지는 제보 영상, 확보된 CCTV에서도 빨간색 소화기 일색입니다. 빨간색 소화기는 ABC 소화기입니다. 금속화재 소화기는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안착이 되었고 또 그렇지만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이면 비싸더라도 금속화재 소화기를 구입했을 필요는 있죠. 그 노란색 소화기는 20배라 그러면 그거는 거의 그렇게 제대로 양산이 잘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제도화를 안 하니까 수요처가 적으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공장에 발화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탈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화재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장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00, $20,000 올라오면서 과거에는 대량 생산성 그 이후에는 품질 관리를 중시했습니다. 이 모두 이윤을 위한 거였죠. 그래서 안전이 뒷전이었는데요. 이제는 본질적인 안전을 찾아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넣고 빼기 쉽게 계단 앞에 그리고 화물용 리프트 앞에 물품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업장을 뒀습니다. 작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제품을 쌓아둘 때는 오르고 내리기 쉬운 리프트 계단 앞에 쌓아두겠죠. 그러면 그걸 상상을 할 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튬 배터리가 반응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당연히 공장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 텐데요. 그걸 거기에 쌓아둔 거는 안전이 다음이고 생산성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 설계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제천 스포츠 화재 센터를 떠올립니다. 해당 부분에서도 2층 여탕에서 계단 한쪽으로 올라오는 화염에 반대쪽 통로를 찾지 못한 분들이 20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꼭 법대로만 하고 인허가만 됐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고 상황별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양호하다라고 소방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자체 점검이 지금 잘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 점검은 제가 소방 쪽에 있지만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허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딱 법으로 정해진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데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30년 전 법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아, 그래요? 소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국에 이 점검의 한계를 가지고요. 해당 건물에서도 공장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공장도 위험성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법규 자체가 하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법만 지키면 제대로 지키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안전점검할 때 어떤 부분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할까요? 시간 관계상 이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뛰어넘어서 네. 적절하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입하고 공정설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1차 전지 공장이었고 전기차 배터리에 쓰인 2차 전지도 리튬 배터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LG나 삼성이나 SK나 2차 전지 세계적인 강국인데 배터리 공장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 대비하기 위한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요거다. 하나 찝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이런 배터리 위험물 산업시설 모든 중화산업이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인허가, 그러니까 써라마라의 인허가 제도는 존재하는데 누가 설계하고 누가 감리할지 그 기술력과 회사를 정하는 네. 그런 공사업법이 아직 없습니다. 이건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위험물 시설은 기술과 경력을 가진 회사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매우 큰 사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리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위험물 시설들의 문제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내일이면 꼭 30일이 남았습니다. 올림픽의 조기 총선까지 겹쳐서 프랑스는 지금 분주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연결해서 올림픽과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은 지금 프랑스 파리 현지에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오고 가시면서 보실 텐데요.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체감이 되세요? 네, 그 준비가 도시 곳곳에서 아직 한창 있습니다. 그 시내 곳곳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좀 어수선하거든요. 네.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곳도 아주 많은데요. 파리 잘 알려졌듯이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이 실내가 아닌 그 도시 여러 그 도심 한복판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상설 경기장이라든가 실내 체육관 물론 거기서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에다가 이제 임시로 경기장을 설치를 해서 경기도 보고 또 파리 시내도 즐기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경기장을 시내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단점도 나옵니다. 그 거주민들의 경우에 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막식 그리고 몇몇 경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세느강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느강 근처도 그 사람들의 통행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는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그 입주하고 있다는 그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걸 보여주면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파리올림픽은 친환경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에 에어컨도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일단 그 프랑스의 주택 자체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네. 워낙에 에어컨 없이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수촌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짓는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아주 최고급 주택이 아니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네. 파리 경우. 대부분의 주택에도 이제 에어컨이 없는데 다만 그런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그 과거보다 한 20, 30년 전보다 기온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여름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유럽 날씨가 이제 그 과거하고는 다른데,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주택 시설로 과연 선수들을 쾌적하게 맞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좀 선수들을 위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보다 생강입니다. 수질 정화 작업도 하고 또 여기서 수영 경기도 열린다고 합니다. 생강 주변 지나다니시다 보면 수질 개선된 거 좀 느껴지십니까? 세느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한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접근성은 좋습니다. 네네. 이 조수간만 이게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강으로 가는 데든지 금방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이렇게 그 수질이 개선이 됐다는 건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이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2조가 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지긴 했겠습니다만은 체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파리시장도 또 생강에 직접 입수하겠다고 했는데 23일에 입수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7월로 날짜를 바꿨다고 하네요. 파리시장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질이 분명히 개선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파리 시장이 직접 자신들이 수용해 보이겠다 네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계속 좀 미루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3일에 하기로 했는데 사실 다시 한번 미뤘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는 약속을 맞추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과연 이 수용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수질이 개선이 됐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이 생강에서 수영을 하는 날에 시민들이 단체로 강에 용변을 보겠다라고 선언하는 일도 있었어요. 파리 시장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좀 그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현 대통령과 파리 시장은 같은 정파 출신은 아닙니다. 파리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당 출신이고 대통령은 그 중도 정당 출신인데 어쨌든 간에 모두 대통령이나 파리 시장이 지금 별로 인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느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세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나 시장이 그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그대로 이 민심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쓰자면 그들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를 똥통에 빠뜨렸으니까 이번엔 내가 그들을 똥통에 빠뜨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용변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만큼 그 민심이 좀 정치권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언어를 순화시켜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안 떠올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올림픽 유치에 굉장히 공을 들인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을 들였는지 뭐 지지율 반등 때문이었는지 여튼 거기에 대한 그 프랑스 국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것이 마지막이 1924년 그러니까 딱 1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올림픽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실패한 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서울 올림픽을 포함을 해서 이 올림픽 개최를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약을 하는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갖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절반 정도의 이 파리 시민만 올림픽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즐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반 정도는 관심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말에 조사를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좀 수치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림픽에 앞서서 바로 오는 30일 이번 주 일요일에 프랑스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마크롱의 인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민심이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마크롱 대통령의 그 정당이 이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2배 차이로 극우 정당에 이제 패배를 했는데요. 그 패배가 방송된 바로 그날 의회 해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거든요. 의회를 해산하면서 총선을 이제 조기 총선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분은 국민들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묻겠다 이런 이제 명분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판단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세를 많이 얻은 국민연합과 마린 르펜 어떤 존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강경 우파가 이렇게 힘을 얻고 있나요? 그곳에서?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이 이제 극우 정당인데 설립자가 이제 장마리 르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70년대에 만들어서 서서히 이 세력을 키워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딸인 마린 르펜이 지금 이제 대표로 물론 현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마린 르펜에 이르러서 집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전략이요? 네네. 국민 전선에서 국민연합 다소 이제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당명으로 이제 계층을 하게 됐었고요. 이 딸인 마린 르펜에 이르러서 국회의원이 이제 배출하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서 해산되기 직전까지 국회의원을 88명, 88명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그 정당인데 이번에 과거 어느 때보다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 결과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그 2차 투표까지 결선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극우 국민연합이 그 36% 정도 그 위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좌파 연합 여러 정당이 연합을 했는데 신인민 전선이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 좌파 연합이 대략 한 27% 정도 그러니까 2위를 달리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이 정당이 한 20%대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수치가 이제 된다면은 그 국민연합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고 총리를 배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은 절대 다수를 50%를 넘지 않는 이상은 2, 3위가 협공을 통해서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극우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지만 좌파의 집권 가능성도 역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는 상당히 그 세력이 축소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프랑스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도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런 목소리 높이는 거 보면은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 크다고 봐야 하나요? 네, 그렇게 봐도 되고요. 일단 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아닌 그 체육인이라든가 이런 이런 명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와 반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하는 공격하는 수준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심하다 싶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런 권리다 이런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워낙에 이제 말씀하셨던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극우 세력에서는 애써 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 정치인이 이런 그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만약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뀐다고 해도 일단 마크롱 정권은 2027년 5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그때까지 이어지는 건 맞고요. 물론 본인이 이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은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어떻게 총리를 배출을 하게 되고, 사실상 국내 정치인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것을 정권이라고 표현한다면 마크롱 정권은 이번 총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를 만약에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27년 5월까지는 연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렇다면 올림픽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까? 네, 올림픽에는 큰 영향은 없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는 총리가 바뀐 새 총리가 들어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짧은 시간에 막 갑자기 무슨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에게서 파리 현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걸 상상해봐요.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의 가사인데요. 지금 흘러나온 이 노래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입니다. 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도 평화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 레논의 이매진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